예, 이번 시간에 434페이지에 천주교의 전례. 자, 조선 후기 사회 이제 막바지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선 후기 사회에 신분제의 변화 내용 있죠. 정리를 좀 잘 해두셔야 되죠. 여기서도 문제가 잘 나온다. 그다음에 또 뭐다? 혼인과 가족제도. 혼인과 가족제도. 가족제도. 여기도 문제가 잘 나오는 주제지. 그 다음에 향촌사회의 변화 모습. 향촌사회의 변화 모습. 계층분화. 양반의 권위 약화. 지위 강화 노력. 이런 거. 그 다음에 지배력 변화. 이런 것들 정리해 놓으셔야죠. 그 다음에 이제 뭐다? 민간신앙이 성행했습니다. 민간. 자, 민심의 동요를 반영. 조선 후기는 민심이 동요한다. 여전히.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상황과 함께 무엇을 정리해 놓는다? 서양의 종교가 전래되라. 그게 이제 천주교입니다. 천주교. 그래서 천주교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정리해 놔야 돼. 내용을 객관적으로 이제 바꿔 나오니까. 자, 먼저 천주교 전례의 전개 여기서 1번. 조선인 스스로, 스스로. 그 다음에 17세기 명, 사신. 자, 그 다음에 서양 학문의 하나, 서학. 거기까지 정리해 봅시다. 자, 천주교, 조선 후기의 천주교는 몇 세기에 들어온다? 17세기에 처음 들어오는 거야. 중국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야. 중국. 그게 파견되었던 사신들. 그래서 조선인 스스로 전래되는 거지, 서양인 신부들이 이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 이 천주교는요, 종교로보다는 학문으로 인식되었어. 그래서 서양의 학문으로 연구되기 시작한 거다, 이게. 그래서 서학이라고 부른 거야. 서학. 그래서 조선 후기 천주교는 뭐라고도 부른다? 서학. 서학은 서양의 학문이란 뜻이거든. 그래서 이 천주교는 맨 처음부터 종교로서 보급된 게 아니라, 맨 처음에는 학문으로서, 그래서 거기까지. 그래서 이 서학이라는 개념이 그런 뜻이라는 거지. 자, 그래서 17세기 중국으로부터 조선인 스스로 서학이라는 이름으로 보급되었다. 동그라미 2번. 북인 계열의 학자인 허균, 이수강. 그 이수강 있죠? 지봉유설, 천주시리. 그거 하나 줄쳐 놓으세요. 자, 그리고 최초로 보급한 사람이 바로 이제 이수강인데, 이수강이 자, 지봉유설이라는 글을 쓰거든. 지봉유설. 여기서 한문교리서를 처음 보급해. 한문교리서가 바로 천주실의야. 천주실의. 이건 무슨 말이다? 천주교의 교리를 한문으로 번역해 놓은 거야. 그래서 한문으로 된 교리서가 처음으로 보급되는 거야. 그래서 요게 보급되면서 천주교가 이제 소개된다는 거지. 이 천주시를 처음 소개한 사람이 이 사람이야. 이수강, 지봉유설. 그래서 거기까지 정리.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줄. 남인 줄. 신앙운동화 줄. 18세기 후반 줄. 그 다음에 니은 대표 권철신, 권일신, 이벽, 정약종, 정약용, 이가환 줄. 특히 이승훈 줄. 한번 읽어보세요. 이승훈이 1784년 북경에서 서양인 신부로부터 세례를 받고 귀국하면서, 이게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세례자거든요. 그래서 이승훈이 18세기 후반에 귀국하면서 세례를 받고 돌아오면서 신앙운동이 더욱 활발해졌다. 이에 따라 한글 천주교 서적 등이 보급되기 시작했다. 자, 그래서 17세기에 들어와서 이제 보급되기 시작한 거 맞죠? 그런데 이제 이게 맨 처음에는 학문이었잖아. 그러다가 신앙운동으로 발전한 때는 어느 때다? 18세기 후반. 특히 이승훈이 어떻게 귀국한 직후부터 신앙운동이 활발화된다. 무슨 말이다 이게? 종교로서 이제 믿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학문으로 연구되다가 점차 신앙운동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된다. 근데 이때 이제 신앙으로까지 믿었던 지식인층은 어떤 애들이라는 거야? 남인이라는 거야, 남인. 남인은 보통 시파야, 벽파가 아니라. 남인, 시파 학자들에 의해서. 그리고 이때는 이제 종교로서 믿으니까 지식인뿐만 아니라 신앙층이 평민층으로까지 확대되는 거야. 심지어는 천민층까지도.
왜 그러냐면 천주교는 신분제를 중요하지 여기지 않은 종교, 평등 사상이 들어가 있는 종교이기 때문에 그래서 천주교 신앙을 갖고 종교 운동화되면서 이 신자들이 늘어나고 그게 이제 결국은 뭐야 평민층으로 확대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맨 처음에는 한문 교리서였지만 점차 무슨 한글 교리서가 한글 서적이 이제 보급되기 시작해야 되겠지. 그래서 그런 얘기다. 근데 문제는 18세기 후반부터 이제 신앙운동으로 발전하면서 조선의 전통적인 성리학적 질서와 충돌을 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정부하고 마찰을 빚기 시작한다는 거죠. 양가로 2번으로 가는 거야. 천주교에 대한 비판. 그래서 조선의 지배층들은 천주교를 그렇게 좋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야. 그래서 천주교를 비판했다. 안정복의 천학문답, 그것도 줘놓고. 안정복은 천학문답을 통해서 무슨 종교를 비판했다? 천주교를 비판한다. 그것만 줄 맞춰놓고요. 그 다음에 추조적발 사건. 이제, 추조적발 사건. 그래서 18세기 후반에 신앙운동으로 발전하면서 정부와 갈등을 빚는데 그게 이제 추조적발 사건이야. 추조적발 사건. 그리고 그게 뭔가 이제 읽어보면 되지. 추조적발 사건. 뭐다? 김범우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다 형조관원에게 적발된 사건이다. 이게 바로 추조적발. 그러니까 단속을 한 거지, 정부에서. 그리고 이때 이제 정부가 이 천주교를 뭐라고 규정했다? 사교로 지정까지 줄. 그래서 18세기 후반에 이미 정부는 천주교를 뭘로 지정한 거야? 사교로 지정했다. 그래서 이제 정부가 금지하는 종교가 된 거죠. 그런데 이제 금지한다고 해서 이 종교라는 게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 그 이후에도 계속 신앙 활동이 이어졌다. 반회 사건 줄. 반회 사건. 반회 사건. 자, 이건 뭐다? 성경 강습이 발각됐다. 그래서 천주교 서적 소강령이 내려지기도 했다. 그러다가 이제 정부의 최초의 박해가 나오는 거야. 그게 신해박해야. 신해박해. 정조. 그리고 여기까지 끊으세요. 그리고 요게 다 어느 왕 때라고 가야 돼? 정조로 가야 돼. 18세기 후반 정조 때. 그러니까 정조를 주면서 이런 일이 있었다도 나올 수 있지. 근데 최초의 박해는 뭐다? 신해박해다. 신해박해. 정조. 그래서 이때 특징. 원인. 진산 줄. 전라도 진산 줄. 윤지충 권상현 줄. 부모의 신지를 불태운 사건 줄. 그래서 일명 이걸 무슨 사건이라고 한다? 진산 사건 또는 윤지충 신주 소각 사건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천주교가 처음 박해된 이유는 바로 이 윤지충 등의 신주 소각 사건이 발단이 된 거야. 근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가졌느냐라는 거야. 제사를 거부했다. B. 유교적 제사의식 거부 줄. 그래서 천주교가 바로 유교식 제사를 거부한 것이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천주교 박해의 원인이 된다. 그게 신해 박해다. 내용과 특징. 자, 그래서 결국은 당사자인 윤지충과 권상현이 처형을 당했다. 그러나 정조는, 거기 줄 쳐놓으세요. 정조는 18을 우대. 맞죠? 이거는 무조건 쳐놓으면 안 돼. 공부를 다 하셨으니까. 정조는 누구를 등용하는 때야? 시파를 등용했잖아. 그 시파가 바로 천주교 신자가 많았던 거야. 따라서 정조는 시파를 우대하는 정책을 폈는데, 정부 정책이니까 어쩔 수 없이 천주교는 탄압을 하긴 해야 돼. 그렇다고 해서 대대적으로 탄압할 수는 없었다라는 거지. 그래서 비교적 관대해 줄. 비교적 관대해. 자, 그래서 신해 사건. 자, 원인. 윤지충 신주 소각 사건. 유교적 제사의식 거부. 특징. 정조는 시파를 우대하였기 때문에 비교적 관대하게 처벌했다. 거기까지. 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이제 19세기로 넘어간다. 정조 다음에 이제 19세기죠. 19세기에 이제 본격적인 천주교 탄압이 나오는 거야. 순조 즉위년에, 순조가 즉위한 다음에 뭐다? 신유박해가 나온다. 신유박해. 마찬가지로 이제 신해박해하고 비교하면서 이제 하는 거야. 신유박해. 자, 신유박해, 노론 벽파 줄. 순조가 즉위하면서 다시 권력이 어디로 넘어가냐면 노론 벽파로 넘어간단 말이야. 그런데 결국은 벽파와 시파의 대립이 있었잖아. 이때 이 장원세자의 죽음을 계기로 이모화변이라고 했지. 사도세자. 자, 그래서 이 벽파가 권력을 잡자 누구를 견제할 필요가 있었을 것 같다? 시파를 견제할 필요가 있었을 것 같다. 그치? 그래서 노론 벽파가 시파를 견제하기 위해서 일으킨 박해가 뭐다? 신유박해다. 그래서 그거 노론 벽파 줄. 자,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내용. 이승훈
주문모 이런 사람들은 특히 줄쳐놓으세요. 이승은 최초의 세례자라 그랬지. 아까 이 사람이 18세기 후반 북경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돌아온 다음부터 신앙운동으로 발전했다 그랬지. 주문모는 우리나라에 들어온 최초의 외국인 신부야. 근데 서양인은 아니지. 중국인 신부지.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외국인 신부인 주문모가 처형당하고 이승훈 등이 처형당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약전 정약용 형제 유배. 그것도 조심하세요. 정약전 정약용. 정약용 중요한 사람이죠. 정약용이라는 사람이 유배가는 박해가 바로 뭐다? 신유박해다.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사람들이 다 어떤 애들이 많이 탈화를 받을까? 남인 시파. 대표적인 사람 누구라고? 정약용. 이때 유배갑니다. 그 다음에 B번. 이로 인해 천주교 전례에 앞장섰던 실학자 및 많은 수의 양반 계층이 교회를 떠나게 됐다. 이렇게 해놓고 그 중에서 실학자 있죠? 거기다 줄쳐놓고 그거 좀 기억해놔. 또 이 남인학자, 남인 계열의 학자들이 천주교 신자도 있었지만 실학자들도 많았었어. 그러니까 이때 처형당한 사람들이 다 실학자들이 많이 처형당하거나 유배를 간 거야. 그래서 실학이 18세기에는 굉장히 유행했는데 19세기에 실학이 좀 침체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그러면 이 박해를 말합니다. 그거. 자, 그 다음에 황사영 백서 사건도 좋잖아. 신유박해 때 무슨 사건이 일어났다? 황사영 백서 사건이 일어나서 어떻게 천주교 탄압이 더욱더 강화되었다까지. 그래서 지금까지가 바로 신유박해의 특징입니다. 자, 원인. 노론 벽파가 시파를 견제하기 위해서. 대대적인 처형. 그래서 최초의 세례자 이승훈, 최초의 외국인 신부 주문모는 처형. 그 다음에 정약전 정약용 형제는 유배. 다수의 실학자들이 탄압을 받음으로써 실학이 침체되는 데 영향을 미쳤다. 그 다음에 황사영 백서 사건이 일어나서 천주교 탄압이 강화되게 됐다. 여기까지.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안동 김씨 세독이 천주교 탄압의 완화 줄. 그래서 이제 노론 벽파가 권력을 잡았으나 거기서 이제 김조손이라는 사람이 나온다. 그래서 안동 김씨에 의한 세도 정치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안동 김씨 집권기. 안동 김씨 세도 정치기. 집권기는 대대적인 탄압이 없었어. 그래서 탄압이 그것도 바꿔 나와. 강화가 아니라 어떻게 된다? 완화로. 완화자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완화. 자, 그래서 안동 김씨 집권기 때는 탄압이 뭐? 완화되더라. 그러면서 이제 교세가 다시 확장됐겠지. 안동 김씨 집권기 이후에,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신유박해 이후에 나타난 얘기가 뭐냐. 자, 그래서 거기 니은 북경 1831년 북경교구로부터 조선교구 독립 줄. 1836년 파리 외방 정교회 소속 서양인 신부인 모방 샤스탕 앙베르 입국하여 포교활동. 그거 추천해오세요. 그래서 조선교구가 독립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떤 나라 신부가 들어와서 포교를 한다? 프랑스. 천주교는요 프랑스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기억하시고, 그래서 프랑스 신부야, 서양인 신부가 모방 샤스탕 앙베르 등이 서양인 신부가 들어와서 포교 활동을 하는 시대다. 그 가운데 세 번째 박해가 일어난다. 기해박해 줄 헌종. 그 다음에 기해박해. 자, 기해박해는 어느 때 일어났다? 헌종. 원인은 풍양조씨 조준하. 이것도 안동김씨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세도 가문 해가지고 안동김씨하고 풍양조씨를 좀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대표적인 외척 가문으로서. 그런데 헌종 때는 풍양조씨가 집권하고 있을 때야. 그래서 풍양조씨 집권기 때 일어난 박해가 바로 기해박해다. 자, 뭐가 발표됐다? 척사 유눔 오가 작독법 강화 고출. 그래서 이 기해박해 때는 다시 천주교는 사교니까 믿으면 안 됩니다 라는 성명서가 발표됐다는 거야. 척사 유눔이 반포되고 오가 작통법이 강화되더라. 원래 이제 이 오가 작통법은 주민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서 실시한 정책인데 조선 후기에는 이 천주교 신자를 색출할 목적으로도 강화되기도 합니다. 그게 바로 뭐다? 오가 작통법. 그게 어느 때야? 기해박해. 그래서 그거 줄쳐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처형당한다. 프랑스 신부 정화상 줄. 그래서 요때 프랑스 신부 모방 샤스탕 앙베르, 그 다음에 정하상 등이 처형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읽기 자료 반드시 읽으시라고. 그게 이제 정하상이 쓴 상제상서라는 글인데, 요게 바로 이제 천주교가 제사를 거부하는 이유를 변명해 놓은 글이거든요. 그래서 이 종교는 어떤 종교를 말한다? 천주교. 그리고 이 글이 나오게 된 시대적 상황은 어떻다? 기해박해를 물어봅니다.
자, 그러면 어느 때 누가 일으킨 거야? 헌종 때 풍양조 씨가. 이때 뭐가 발표됐지? 척사 유눔이 반포되고 오가작동법이 강화되었습니다. 누가 처형당했지? 서양인 신부가 처형당했습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기억. 그 다음에 병호박해. 같은 헌종 때 뭐? 병호박해. 자, 병호박해는 우리나라 최초의 신부야. 김대건 순교. 하나만 조심하면 돼. 김대건 순교. 병오. 그 다음에 넘기시고, 마지막으로 뭐다? 병인박해. 그 연도까지 외우세요. 병인박해. 병인박해. 몇 년? 1866년. 어느 왕 때? 고종. 근데 이때는 이제 누가 이걸 일으키냐면 흥선대원군. 흥선대원군 집권기에. 흥선대원군 집권기에 천주교, 대대적인 천주교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병인박해란 말이야. 그런데 이제 천주교를 흥선대원군이 이제 맨 처음부터 탄압을 안 했어. 그거 읽어보시면 1860년 북경조약 그거 조쳐놓으시고 1860년에 이제 북경조약이라는 게 체결되는 건데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약은 아닌데 어쨌든 이 조약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요. 러시아가 중국으로부터 연해주를 차지하는 조약이고 연해주 차지. 그러면서 이 연해주를 차지하면서 연해주의 맨 밑에가 우리나라 함경도 두만강하고 맞닿아 있다고요. 그래서 1860년 북경조약을 계기로 연해주를 차지한 러시아가 남하 정책을実施하더라고. 조선에 와서 막 통상을 요구하더라고. 그리고 지금 병인년이 몇 년이죠? 1866년이죠. 그러니까 그때의 상황이 뭐냐면 자꾸 북쪽에서 러시아가 남하 정책을 자꾸 하는 거야. 조선에 접근해 오는 때야. 그래서 이 흥선대원군은 러시아를 견제해야 되겠다. 맨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대. 그래서 러시아를 맨 처음에는 견제하기 위해서 누구를 끌어들일 생각이 있었냐면 프랑스를 끌어들이려고 했던 거야. 그럼 프랑스를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프랑스와 연결되어 있는 천주교 신자를 이용하려고 했던 거지. 그래서 맨 처음에는 결론 대원군은 집권 초기부터 대대적으로 천주교 박해한 게 아니라 맨 처음에는 오히려 천주교를 이용해서 누구를 끌어들여서 프랑스를 끌어들여서 누구를 견제하려고 했다? 러시아를 견제하려고 했다. 근데 그게 이루어지지는 않고 이제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대대적인 조선 최대의 박해가 나온다. 그게 바로 병인박해다. 자, 병인박해. 거기 보시면 B 있죠. 최대의 박해로 프랑스 신부 9명과 남종상 등 수천 명 처형 거 조준합니다. 이때도 또 프랑스 신부가 처형이 당하고 그 다음에 남종삼 등 수천 명이 처형당하는 조선 최대의 박해가 일어납니다. 이게 바로 무슨 박해다? 병인박해. 그 이때 프랑스 신부가 처형당했죠. 그래서 그 프랑스 신부 사례를 구실로 해서 프랑스가 이해에 쳐들어온단 말이야. 그래서 그걸 병인양요라고 한다. 거기까지. 병인양요의 원인이다 이게. 자, 그래서 거기까지 줄쳐놓으십시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바로 천주교의 수용, 학문으로 수용됐지, 신앙운동으로 발전해 나갔지, 그 다음에 신앙운동으로 발전해 나가면서 조선정부와 마찰을 빚었고, 결론 조선정부는 천주교를 보호한 게 아니라 오히려 탄압을 했다라는 거지. 그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된다. 4번, 조선 천주교 전파의 특징이 있죠? 그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이제 뭘로 간다? 동학. 한참 천주교가 보급될 당시, 우리 민족 내부에서 민족 종교로 뭐가 만들어진다? 동학이라는 게 만들어진다. 그래서 동학도 단독으로 정리를 잘 해놔야 돼. 자, 동학은 연도까지 외우세요. 몇 년? 1860년. 누가? 최재우. 사람 알아놔야 돼. 최재우에 의해서 만들어진 종교다. 근데 최재우가 신분이 뭐다? 어느 지역? 경주 출신 몰락 양반. 경주 출신 몰락 양반. 몰락 양반. 자, 그래서 최재우에 의해서 만들어진 종교가 바로 뭐다? 동학이다. 근데 이제 동학을 만들게 되는 이 시대적 상황이 당연히 1860년이니까 몇 세기죠? 당연히 19세기죠. 그래서 19세기 중반에. 그래서 이때 19세기는 세도 정치기로 인해서 농민 생활이 파탄이 이르고 서양 세력이 침투하는 시대다. 서양 종교인 천주교가 확산되는 시대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처해서 만든 게 바로 동학이다. 동학의 종교적 성격이 뭐냐? 437페이지. 동학의 성격. 교리. 동학에는 어떠한 사상이 들어가 있다? 유교, 불교, 선, 삼교의 장점을 취한 거다. 그래서 유불선 삼교. 그러니까 유교적 성격도 들어가 있고, 불교, 선은 도교,
거기서도 각각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동학은 유불선 3교의 장점을 취한 것입니다. 그리고 샤머니즘 요소도 샤머니즘 요소, 묵격신앙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동학은요, 뭘 사용했냐면요, 부적을 써서 부적을 쓰고 주수를 주수를 외웠거든. 요건 바로 샤머니즘 요소라는 거야. 샤머니즘 요소. 그런 거 저도 줄쳐놓으세요. 그 조선 후기에 부적 주수를 썼다. 그래서 종교를 물어본다. 설마 샤머니즘을 물어보겠어? 그거 아니면 뭐다? 이거 동학이다. 그럼 왜 종교인데 이거 사이비 아니야, 사이비? 왜 부적과 주수를 쓰는 등 샤머니즘 요소를 가미했을까요? 이 동학을 맨 처음에 만들 때 주 타켓이 바로 농민이었거든. 그래서 농민들에게 더 쉽게 가깝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묵격신앙적 요소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 다음에 이 동학이란 이름은요, 이 서학에 반대한다는 의미도 있거든. 그래서 서학에는 물론 반대, 천주교에 반대한다는 의미라서 이건 서학, 이건 동학인 거야. 반대는 하지만 일부 무슨 교리까지 흡수했다? 일부 천주교 교리까지도 흡수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교리는 종합적인 성격을 띠었다. 그러면 돼. 동학의 성격은 종합적인 성격을 띠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유불선 3교의 장점을 취하고 여기에 샤머니즘 요소, 묵격신앙적 요소, 그 다음에 일부 천주교 교리까지도 포함한 종합적. 그 다음에 철학적, 니은. 철학적으로는 뭐에 가까웠다? 주기론. 이건 아직 안 배웠는데 어쨌든 주기론이야. 그래서 여기서의 핵심 용어는 기야, 기. 그걸 주리론 이렇게 바꿔놓으면 안 돼. 그걸 줄쳐놓으세요. 주기론적 성격이 강했다. 그 다음에 주역의 변화 논리를 내세요. 말세와 개벽을 줘요. 말세, 개벽도 줄쳐놔. 이건 뭐 동학만의 사상이 아니라 조선 후기에 공통으로 등장하는 용어야. 19세기에 특히 나라가 망할 것이다 이런 것들. 그래서 이거는 밀란에도 그다음 민간신앙에도 동학에도 이런 것들이 공통적으로 반영되는 거다. 그 다음에 사상. 이거 제일 잘 나오겠지. 뭐다? 이것의 사상은 뭐다? 시천주. 시천주. 그 다음에 인내천. 인내천이 제일 유명하죠. 인내천. 그 다음에 사인여천. 요런 것들을 사상으로 하고 있는 종교가 뭐다? 동학이다. 자, 그래서 시천주, 인내천, 사인여천. 그 해석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 천주는 하느님이야. 그래서 거기 보시면 천주를 모시는 일. 그 줄처럼 천주를 모시는 일. 천주를 모시는 일. 그 다음에 부적 휴대를 중시했고 모든 사람은 마음속에 천주를 모실 때 그게 시천주라는 거야. 그래서 무슨 말이다? 모든 사람들은 누구를 모셔야 된다? 하느님을 모셔야 된다. 그게 천주님이야. 유일신인 하나님이 아니라. 이건 우리나라의 전통 사상이에요.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하늘을 공경하는 사상이 있었거든. 그걸 경천사상이라고도 한다. 그래서 하느님을 모신다. 시천주. 그러면 이제 천주님은 모시는 대상이지. 그런데 뭐야? 인내천. 뭐다? 사람이 곧 하늘이다 뜻이야. 무슨 소리예요? 이 천주님은 공경의 대상인데 사람도 곧 천주님하고 똑같다라는 거지. 사람이 곧 하늘이다. 그 인내천. 그래서 사람 섬기기를 어떻게 여겨야 된다라는 거야? 사람 섬기기를 하늘과 같이 여겨야 된다. 자, 그래서 그렇게 일단 해석을 하세요. 그게 사료지문으로 해석으로 그렇게도 나올 수 있으니까. 그냥 시천주, 인내천, 사인여천은 그냥 당연히 용어가 나오면 빨리 기억하면 되는데, 그걸 이제 풀어서 그런 용어가 나오면 빨리, 이거 시천주, 인내천, 사인여천이구나. 그럼 빨리 뭘로 가야 되겠다. 동학, 이렇게 알아두시라는 것이. 여기에는 무슨 사상이 기본적으로 내포되어 있다? 평등사상. 인간 존중 사상. 맞지? 왜? 하늘과 같이, 하늘, 경천 사상. 자, 이런 것들은 해석하기 나름이지, 그치? 그래서 동학도 기본적으로 평등한 사상을 내포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인간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사상이 들어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하늘을 공경하는 사상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하시면 돼. 그래서 심지어는 여성과 어린이의 인격을 존중하는 사회를 추구하였다. 그런 것도 특징적인 거니까 줄쳐놓으세요. 자, 거기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종교적인 성격인 거지. 그런데 이제, 종교적인 성격만을 갖고 있잖아. 동학은. 이 당시의 사회 상황에 맞게, 사회 상황에 대처해서,
동학은 주 구성은, 이거 동학은 지배층의 종교가 아니다, 이거는. 주로 농민층, 피지배층을 대상으로 한 종교다. 근데 이 당시에 이 피지배층, 대다수의 농민들은 관리들의 수탈, 지배층의 수탈, 조선의 전통적인 지배질서에 의해서 수탈받는 계층이라는 거야. 자, 그래서 얘네들은 조선의 전통 질서, 이 당시에 조선의 전통 기존 가치를 옹호하는 세력이 아니야, 성격이, 당연히. 그게 잘못되어 있으니까 바로 잡아야 된다. 사회개혁이 필요하다. 사회개혁이 필요하다. 이걸 반봉건적이라고 표현한다. 반봉건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그래서 동학은 사회개혁적인, 반봉건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양 세력이 또 어떻게 침투하는 시대다. 19세기에 서양 세력들이 조선에 와서 자꾸 통상을 요구하는 등 서양의 문물이 전래되고 서양 세력이 침투하는 시대다. 그러면 이 서양 세력에 대해서는 얘네들은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 반대하는 입장을 취했다. 그걸 반외세라고 한다. 반외세. 반외세. 민족주의적 성격이 강하다. 자, 그래서 동학은 기본적으로 어떤 성격을 띠고 있어? 반봉건, 반외세, 민족주의 성격이 강한 종교입니다. 그럼 뭘로 간다? 동학으로 가십니다. 그래서 그거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이러한 성격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농민층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정부는 이 동학이라는 종교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천주교와 마찬가지로 이 동학도 별로 안 좋게 생각한 거지. 기존의 양반 중심의 지배질서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종교로 보는 거지. 그래서 이제 지배층은 이 최재우를 혹세무민한다. 감언이설로 백성들을 혼란시켜가지고 사회를 어지럽히게 한다. 뭐 이런 식의 죄명을 씌워서 최재우를 처형하는 거야. 그래서 최재우는 곧 처형당해. 그리고 이제 최재우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이 나타나는 거지. 거기 최시영. 요게 이 사람이 동학의 2대 교주예요. 그래서 최시영 등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최재우는 처형당하고 최시영 등이 나타나서 다시 동학을 교세를 추스리는 거야. 그래서 최시영이 한 일이 뭐다? 조직망을 정비한다. 그래서 그걸 포접제. 포접제. 그래서 동학의 조직망을 뭐라 그런다? 포접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포접제를 정비하고, 그 다음에 동학의 경전을 정비한다. 경전. 교리가 담겨져 있는 경전이겠지. 그래서 동경대전과, 그 다음에 용담유사. 두 개 조심하세요. 동경대전과 용담유사. 여기 이제 동학의 경전인 거야. 그래서 포접제 정비하고 동경대전과 용담유사를 정비하는 사람이 누구다? 최시영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한문으로 돼 있고 하나는 한글로 돼 있어. 요게 한문 경전이야. 요거는 한글 경전이야. 그거 뒤집히지 않게. 거기까지요. 그러면 이제 다 된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438페이지 교세 확장인데 거기서는요, 저것만 하나 알아두세요. 자, 경상도 지역을 중심으로 포교가 시작, 고추추나. 이 동학이란 종교는 어디에서 포교가 시작이 되었다? 경상도라고 하셔야 돼. 그걸 전라도로 바꿔 나온단 말이야. 아니다. 경주 출신 몰락 양반이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경상도를 중심으로 포교가 시작되어서 점차 확대되어 나갔다. 이렇게 하셔야 돼. 경상도 걸 뭘로 바꿔 나온다고? 전라도. 아니란 말이야. 경상도. 자, 여기까지. 그래서 동학의 기본적인 성격을 정리하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이야. 농민봉기. 자, 조선 후기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농민들 생활이 어려웠단 말이야. 가장 대표적으로 몇 세기가? 19세기가 굉장히 농민들의 생활이 어려워졌다. 그렇지? 관리들의 수탈에. 그래서 19세기에 뭐다? 농민봉기가 일어난다. 농민봉기. 그 전에 있는 걸 한번 읽고 농민봉기 두 개 정리해 놓으세요. 하나가 홍경래난하고 하나가 밑에 홍경래난하고 그 다음에 하나가 임술밀란. 요 두 개를 딱 정리해 놓으시면 돼. 그래서 양가로 3번에 홍경래난 있죠? 그거랑 439페이지에 양가로 4번 임술농민봉기 있죠? 그 두 개는 좀 정리를 확실하게 해 놓으세요. 자, 홍경련에 대해서 먼저 한다. 자, 언제 일어났다? 순조. 1811년에. 그래서 19세기 전반에 일어난 밀란을 하면 홍경련한 말하는 거야. 자, 근데 홍경련하는 이제 지역적 특징을 반드시 기억해 놔야 돼. 어디서 일어났다? 평안도.
평안도에서 일어난 거야. 평안도를 어떻게 표현도 하냐면 관서지방이라고도 표현해. 관서지방. 다른 말로는 서북인, 서북지역이라고 표현한다. 그래서 그거 반드시 줄쳐놓으세요. 그래서 이 난을 관서농민전쟁이라고도 하는 거야. 그래서 평안도 관서지방, 서북지방에서 일어난 밀란을 하면 뭐를 물어본다? 홍경래난을 물어본다. 그런데 이 지역의 특징이 뭐냐라는 거야. 이 지역의 특징. 이 지역은 일찍부터 무슨 대우를 받았다? 차별 대우를 좀 받았다. 차별 대우를 받았다. 차별 대우. 그래서 이 홍경래난의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야. 이 지역에 대한 지역적 차별 대우에 불만을 품고 하면 바로 뭐 물어보는 거야? 홍경래난 물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지역은요, 농업 위주의 사회가 아니라 상품 화폐 경제가 굉장히 발달해. 상품 화폐 경제가 굉장히 발달한 지역이야. 농업보다는. 주로 농업이 발달한 지역이 저 남부지방이죠.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그 세 개를 합쳐서 하삼도라고 하거든. 거기는 당연히 농업이 발달한 지역이겠지. 근데 여기는 농업보다 뭐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했다. 상공업이 발달한 지역이라. 그래서 일찍부터 중앙정부의 이 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통제와 수탈이 있었어. 그래서 이 중앙정부의 집중적인 통제와 수탈에 못 이긴 상인층도 여기에 가담하게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여기는요, 거기 그런 것도 있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뭐가 적다? 양반, 사대부가 비교적 적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줄쳐놓으세요. 그래서 이게 바로 무슨 밀란의 특징이야? 홍경래난의 특징인 거야. 그래서 지역 차별에 대한 불만, 중앙정부의 이 지역 상공업에 대한 집중적인 통제와 수탈, 이런 것 등이 원인이 되어서 일어난 밀란이 뭐다? 홍경래난입니다. 거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2번. 난의 주도 세력과 봉기 원인이죠? 봉기 원인은 대충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이 난은 누가 주도했다? 홍경래야. 홍경래. 근데 이제 주로 몰락 양반이 주도했다. 몰락 양반 줄쳐놓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누구도 가담했을까? 상인층도 가담하는 거지. 그리고 또 특징이 뭐냐면, 광산 노동자. 광산 노동자를 규합해서 난을 일으켰어. 이게 바로 홍경래난입니다. 그 정도만 줄쳐놔. 나머지는 줄쳐놓지 말고. 439페이지. 니은, 디귿. 그리고 이제 각각의 계층이 여기에 참여하는 이유가 설명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두 개는 확실히 기억해. 지역 차별에 대한 불만이 있었다. 상공업이 발달했는데 그 중앙의 이 정부가 이 지역 상인들, 상업에 대해서 어떻게 집중적인 통제와 수탈이 심했다. 그럼 뭘로 간다? 홍경래난. 그 다음에 3번, 똥란 3번. 가상군 다복동 줄, 평안도민의 호응 줄. 여기서 평안도민의 호응을 전국적인 호응 이렇게 바꿔나오면 안 됩니다. 다시, 홍경래난은 전국적으로 밀란이 확대된 게 아니라 어디에서만 일어났다고? 평안도에서만 일어난 거야. 그래서 그거 기억하시라고. 평안도민의 호응. 그래서 청천관 이북의 아홉읍 점령 줄. 그러나 박천의 송림전투에서 관군에게 패하고 정주성에 들어가 대항하다가 5개월 만에 평정되었다. 요거는 하나하나 외우지 말고 그것만 아까 평안도민 있지? 그것만 좀 신경 쓰고 이건 이제 사료 지문으로 나올 때 요게 홍경래난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힌트니까 그냥 한번 쭉 읽으라고. 청천강 이북의 아홉읍 점령. 그치? 정주성에서 대항하다가 그 다음에 5개월 만에 평정. 이인난에 대한 성격으로 맞는 것은 지역 차별에 대한 불만을 품고 평안도, 함경도, 서북지방에서 중앙정부의 집중적인 수탈과 통제가 원인. 대충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거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읽기자료. 홍경래 경문 있죠? 그거 반드시 읽으세요. 이것도 사료지문 나올 수 있어. 이거는 홍경래난을 물어볼 수도 있지만 결국은 홍경래난을 주고 어느 시대를 물어볼 수 있다. 19세기. 그렇지? 19세기 세도 정치를 물어볼 수도 있고 삼정의 문란을 물어볼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홍경래난 관련 이 지문은 홍경래난 자체를 물어볼 수도 있지만 몇 세기의 정치, 사회, 경제를 물어볼 수 있다. 19세기. 그래서 그렇게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임술농민봉기로 간다. 임술농민봉기는 어느 때 일어난다? 철종 때. 몇 년? 1862년. 이렇게.
그래서 19세기 중반하고 19세기 초하고는 다른 거지. 자, 그래서 임술밀란이라고 하는데 1862년이 임술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862년에 일어난 밀란을 통틀어서 뭐라고 그런다? 임술밀란이라고 한다. 자, 배경은 부세제도의 모순에 불만을 품은 민중의 향거가 전국적으로 확산, 거기까지 줄쳐놔. 자, 임술밀란의 원인은 뭐다? 그게 바로 부세제도의 모순에 불만을 품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삼정의 문란이 가장 뭐다? 주요 원인이 되는 밀란이야. 자, 그래서 임술년에 발생한 이 임술밀란은 무엇이 가장 큰 배경이 되었다? 삼정의 문란에 대한 불만이, 그러니까 관리들의 수탈, 이게 가장 중요한 배경이 되었던 거야. 그리고 이때는 뭐야, 어느 한 지역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밀란이 어떻게 확산되어 나가는 시기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밀란이 확산되는 시기는 홍경래난으로 나오면 안 된다고요. 반드시 임술밀란이라고요. 그래서 그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전국적으로 확대됐지만 그 중에서도 어디가 가장 치열했다? 충청, 전라, 경상, 이걸 하삼도라고 한다고 줄쳐놓으시고, 거기가 가장 심했다. 거기가 뭐가 발달한 지역이라고 그랬지? 지주도 많고, 그 다음에 농업이 발달한 지역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결국은 관리들의 수탈과 지주의 수탈,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는 거야. 진주밀란 줄쳐놓고. 자, 그런데 시초가 있단 말이야. 어떤 난을 시작으로 임술년에 처음으로 일어난 밀란이 진주밀란이야. 그래서 진주밀란. 그래서 이것도 사료 지문을 줄 수 있지. 예를 들어서 진주밀란에 대해서 물어봤어. 그럼 무슨 밀란을 물어보는 거야? 전체적으로 임술밀란을 물어보는 거예요. 따라서 이거는 주요 배경은 뭐라고? 삼정의 문란이 주요 원인이다.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나가는 시기다. 삼남지방이 가장 치열하게 전개됐다. 이런 식으로. 진주밀란. 그래서 그거 기억하시고, 진주야, 전주가 아니라. 그리고 거기 보시면 경상 우병사 백낙신의 가렴주구에 못 이긴 진주민중이, 진주에다 동그라미 쳐놔. 유계춘 줄추나 지도 아래 봉기했다. 이들은 머리에, 거기서부터 머리에 흰 두건을 쓰고 스스로 초군 나무꾼이라 부르면서, 그 줄추나. 그래서 초군 나무꾼이라 스스로 부르면서 이런 용어가 나와. 밀란 농민봉길만 설명해놨는데 머리에 흰 두건을 두르고 초군 나무꾼 진주 하면 빨리 뭘로 가야 된다? 아, 진주밀란이구나 이거. 그러면 진주밀란의 특징이 뭐다? 아까 했던 거, 삼정의 문란이 주요 배경이 되었다. 봉건적 수탈이 가장 큰 배경이 되었다.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나가는 시기다.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까지. 그 다음에 임술밀란의 특징. 자, 기억. 주로 부세수탈의 불만을 품, 부세수탈의 불만 줄, 또. 그리고 나머지 읽어. 가난한 농민과 요호부민층, 지방의 도와 몰락한 전직관리 등이 합세했다. 이들은 먼저, 호도 줄 다 쳐놓으세요. 먼저 향회를 조직하고 처음에는 합법적인 소초운동을 펴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자 무기를 들고 봉기했다. 그것까지 줄. 무슨 말이다? 맨 처음에는 이제 이 관리들이 너무 수탈을 심하게 하니까 시정해 주십시오라고 이제 청원을 한다라는 거야. 그런데 그게 시정되지 않자 봉기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맨 처음부터 무장 봉기한 게 아니라 맨 처음에는 시정을 요구하고 그게 요구가 안 되자 어떻게? 봉기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 4번 정부의 대책. 여기서 말한 정부의 대책은 홍경래난에 대한 대책이야. 임술밀란 시기의 대책이야. 당연히 임술밀란 시기의 대책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 다시 한번 상기시키시고. 자, 이때 무엇을 파견했다? 선무사 안핵사, 그 다음에 암행어사 등의 파견이 닿았다. 암행어사 등의 그거 줄쳐있으니까 줄쳐놓으세요, 당연히. 그래서 암행어사는 이때 관리들이 부정부패가 심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관리들의 비리를 감찰하기 위해서 암행어사의 파견이 당연히 잦을 수밖에 없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사건을 조사해야 되지. 그 다음에 강경 진압도 하지만 결국은 백성들 좀 위로도 해줘야 되지. 그래서 선무사, 안핵사, 그런 사람들이 이런 일들 하는 거야. 그래서 선무사, 안핵사, 암행어사의 파견이 잦았습니다. 그리고 조사를 해보니 관리들의 수탈의 주요 원인이다. 그래서 이때 삼정의 문란이 아까 주요 원인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삼정의 문란을 개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삼정의 문란을 개혁하기 위해서 개혁기구를 설치하더라는 거야. 그것도 줄쳐놓으세요. 삼정이정청 반드시. 삼정이정청 반드시 줄쳐놓으세요. 거기 있죠? 삼정이정청. 줄쳐놔 있네. 삼정이정청.
자, 삼정 이정청은 어떤 기구 같다? 삼정의 문란을 개혁하기 위한 개혁기구다. 어느 때 설치되었다? 1862년 임술밀란 때, 홍경련한 때. 이러면 안 됩니다, 반드시.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대, 결과? 다소 봉기는 진정이 됐대. 그렇지만 삼정의 문란, 이건 삼정의 문란을 개혁하기 위해서 설치했다. 이건 맞아도 이것으로 인해서 삼정의 문란이 해결되었다.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개혁을 시도했지만 실제로는 이루어지지는 않는 거야. 그래서 삼정의 문란이 근본적으로 해결된 것도 아니었고, 더 나아가서 토지개혁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는 아예 토지개혁 자체는 이 당시에 하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삼정 이정청은 삼정의 문란, 부세제도의 모순을 시정하기 위한 개혁기구지 토지제도의 개혁을 위한 관청은 아니었던 거야. 그래서 토지개혁이란 근본적인 문제는 시행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후에도 광양에 난, 미필제에 난 명화적의 활동이 그대로 지속되었고 1894년 갑오농민전쟁으로 계승되었다. 여기까지. 자, 그래서 19세기에, 특히 19세기에 세도정치기 때 일어난 두 개의 농민봉기 있죠? 그래서 홍경련하고 임술밀란의 특징을 정확히 정리해 놓으시면 돼. 그리고 거꾸로 요걸 주고서 몇 세기를 물어보는 거야, 그럼? 19세기를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그건 항상 신경 쓰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된다. 여기까지. 자, 그래서 지금까지 하신 게 바로 조선 후기 사회. 여기서 문제가 나올 게 중요한 것들이 많죠. 특히 오히려 조선 전기보다 더 많은 것 같아. 자, 그래서 조선 후기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문제 변화 내용, 혼인과 가족제도의 내용, 향촌사회의 모습, 민간신앙 유행, 천주교, 동화, 농민봉기, 요걸 두 개를 중심으로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놓으십시오. 이게 이제 조선 후기의 사회입니다. 자, 요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